자, 오늘은 30강 ERP 회계 인사 컨설팅 30강 여러분들 문제풀이 72회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문제풀이 이론입니다. 첫 번째, ERP 특징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 ERP의 특징은요, 기능적 특징이 있고 기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다국적서부터 다통화, 다원어 지원이라고 나왔죠. 여기서는 특징에 적절치 않은 것은 여러분들 1번은 맞고요.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이라고 나왔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것이 두 번째 나와 있죠. 기능적 특징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별 업무 단위로 체계 구축이라고 나왔습니다. 개별 업무 단위로 체계 구축. 요거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네요. 네 번째, 선진화된 프로세스 내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다 기능적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몇 번이 답이 되겠느냐? 3번인데 여러분들 여러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ERP 기능적 특징과 기술 특징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십시오. 자, 두 번째, ERP의 의미에 대한 설명 중 기업의 경영활동과 연계하여 볼 때 다음 중 가장 적절치 않은 설명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첫 번째 산업별 여러분들 베스트 프랙티스를 내재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옆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은 판매, 제품, 혁신 등을 특정 경영활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내는 운영 방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시킨다. 이것도 맞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맞고요. 네 번째, ERP 패키지화 되어 있어서 신기술이 도입하여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ERP 프로그램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답은 적절치 않은 것은 연계된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ERP에 쭉 나온 거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의 ERP 의의에 대해서 한번 옆에다가 보충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거, ERP 구축할 때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옆에 여러분들 많죠? 요 ERP 구축 절차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요 네 가지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에 뭐가 있고, 설계는 뭐가 있고, 구축에는 뭐가 있고, 구현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는데 교육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TAT 결성이죠. TAT 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스크 포스 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여러분들 볼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각 부서에서 선발되는 우수한 인재들을 임시팀으로 만들어 활동하는 팀을 우리가 TFT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GAP 분석이라고 나온 거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석 대상에 조직되는 우리가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하려고 하자는 이상적인 모습의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투비 프로세스라고 나온 것이 있죠. 이것은 우리 규정 기반의 업무 인프라의 구축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규정에 대한 접근을 경로 단축할 수 있고 다양한 지식의 정보 및 우리가 컨텐츠와 연계하여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규정 기반 업무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또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의 장치를 소프트웨어 따위에 이어주는 부분 또는 장치를 얘기하는 것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하고 마지막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업체나 수공업자들에게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맞춤 제작이라고 하는 서비스로서 말하는 것으로서 주문 제작이라는 뜻과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면서 꼭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요 ERP, 여기는 지금 뭐가 설계 단계에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4번이 해당되는 것은 요 TAT는 분석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To Be 프로세스는 이게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이건 설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서 우리가 뭡니까? 이것을 가동시키고 평가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향후 추진하는 것은, 데이터 전하는 것은 구현이고, 그 다음에 모듈 조합, 이런 것들, 추가 개발, 이런 것들은 테스트하고 하는 것은 구축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 흐름을 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혁신 전략 기법들이다. 이 중 주로 정보기술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경영 기법인데, 매우 신속하고 극단적인 그리고 전면적인 혁신을 강조하는 기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리엔지니어링입니다. 옆에 오른쪽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리엔지니어링 노란색 거, 기업의 체질 및 구조와 경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영 혁신의 기법이고, 자, 그 다음에 리스트럭처링이라고 나왔죠. 기업 기존의 구조의 기능, 그 다음에 효율을 높이려 실시하는 구조 개혁 작업이고,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경영업체의 경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영업체를 따라잡음 또는 그런 전략이죠. 그 다음에 지식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업의 개개인의 가진 지식 경영은 기업의 개개인의 가진 지식의 공유를 통해 기업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영 방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답은 엔지니어링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5번, 다음 효과적인 ERP 교육에 의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다양한 교육 도구를 이용하라. 맞죠? 두 번째,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라. 세 번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닌 트랜잭션에 초점을 맞춰라.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오른쪽 노란색 볼게요. 자, 트랜잭션이 아닌 요거 뭡니까? 비즈니스의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트랜잭션이란 우리가 뭐가 나와 있으면 컴퓨터를 처리하는 작업의 단위, 그 다음에 되게 내용이 간단하고 처리 시간이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ERP 교육을 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바로 우리 옆에 나온 것처럼 트랜잭션이 아닌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자에게 시스템의 사용과 사용법과 새로운 업무 처리 방법을 모두 교육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어디에 되겠습니까? 재무제표는 옆에 노란색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분동표, 주석이 재무제표죠.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번이 되겠고, 7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먼저 첫 번째,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우리 총액주의 원칙이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세 번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과 주주에게 있다. 우리 책임은 다 경영진에 있죠. 그래서 주주는 작성 책임이 없다고 나와 있죠. 옆에 오른쪽에 경영진한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다. 이게 맞는 것이고, 자, 7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8번, 다음 계정 과목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는 여러분들 우리가 선수수의 유동성 장기부채 1년 이내 채권이죠. 부채죠. 단기법인세 부채, 이거 다 이거는 다 유동부채인데, 사채나 우리가 퇴직금의 충당부채 같은 경우는 요거는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중 차기 중 차기 2월에
차기 2월 방법으로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여야 하는 계정 과목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뭐가 되겠습니까? 임차료 비용이고, 접대비도 비용이고, 복리후생도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미지급 급여라고 하는 거죠. 미지급 급여, 미지급 비용 똑같은 말이죠. 이것은 부채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차기 2월 방법으로 장부를 마감해야 되겠죠. 그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하지만 비용과 수익은 1월 1일 날 태어나서 12월 30일 날 죽어버린 장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 계정으로 대체해서 없애주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답은 3번인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결산할 때 자산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로 분괴를 처리한 거예요. 그 자산은 다 모든 비용을 자산 처리하는 것은 선급비용이고 모든 수익을 부채로 처리하는 것은 선수수익이야. 이걸 합쳐서 부채처리법이라는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합쳐서 자산처리법이라고 하고 비용처리법은 그냥 비용과 수익 계정으로 우리가 처리한 것을 비용처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10번 보기에 설명하는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 보기는 주로 현금의 지출에 이루어졌으나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임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 과목을 말한다. 내가 돈을 지불하는 쪽에서 지급하는 쪽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요즘 세상에 알 수 없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돈은 지급하는데 아직 영수증, 세금계산서, 증빙서류가 도착이 안 됐을 때는 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내가 돈이 들어왔는데 알 수가 없는 돈이 들어왔어. 이건 가수금으로 처리하겠죠. 여기는 지출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임시계정으로서. 여러분들은 옆에 오른쪽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은 주주, 종업원의 일시대여, 여비 전도 또는 업무 경비의 미정산에 발생하는 성격에 따라 대여금 또는 비용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급금은 우리가 굉장히 많죠. 대표자 가져간 것도 가지급금, 그 다음에 출장 갈 때 아니면 우리가 출장 갈 때 가져가는 돈들도 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겠죠. 그 다음에 표 없이 잔존제하도 대표자 가져간 거는 다 이것도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이렇게 내용불명 돈은 지급했지만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도착 안 됐을 때는 이것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임시계정은 그래서 가지급금, 가수금, 현금, 가부족 이런 것들 인출금 이런 것들 네 가지가 정도가 현금 일시적인 임시계정 계정이란 얘기죠. 여기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기의 조건에 따라서 2018년 12월 20일 날 우리가 생산성에 수행해야 할 회계 처리는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 식품 가공업을 하는 생산성은 원재료인 쌀가루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기 위하여 총 매입 대금 300만 원 중 1분인 200만 원을 우리가 2018년 12월 20날 생산성에 우선 지급하였다고 나왔어요. 우리가 재고 자산을 구입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금액은 선급금이라고 분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노란색을 보면 재고 자산을 구입할까 구입 관련해 계약금 지급액은 다 선급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재고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매입금액 선적 후 매입자가 부담하는 매입 운임 그렇죠. 당연히 매입할 때 모든 운임은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재고자산에. 그런데 매입 관련된 할인과 애누리는 매입 할인과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이것은 재고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고 4번은 선적 후 매입자가 부담하는 매입에 따른 하용료 및 보험료도 우리가 다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13번 대항은 증자, 자본의 증가를 위해 보통주 액면가 1주당 우리가 500원에 100주를 1주당 700원에 발행했대요. 주당 500만원짜리를 700원에 발행했으니까 200원만큼 우리가 더 많이 발행한 거네요. 위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의 설명 중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사증권과 타사증권을 설명 좀 할게요. 자사증권은 액면가가 기준이고 원가고 타사증권은 취득금액이 장부금액, 취득금액이 원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사증권에는 주식을 발행할 때는 자본으로 분개하고 대변이죠. 사채 발행할 때는 대변의 사채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과 사채로 분개하는 것만
액면금액, 뭐 자기 주식 같은 거는 취득금액이 원가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타다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관한증권, 만기보유증권, 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주체 같은 것들이 이게 타다증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뭐 어떤 게 지금 가장 적절한 것인가요? 자, 원래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시면 500원 곱하기 100원짜리니까 우리가 5만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한 겁니까? 7만원에 발행한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생겼습니까? 202만원만큼 우리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겠네요. 주식 발행 초과금. 내가 이것을 발행할 때 이걸 분결 한다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5만원, 그 다음에 돈 들어온 거는 7만원 들어왔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7만원. 그럼 어느 쪽이 모자라겠습니까? 대변이 모자라겠죠? 그럼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2만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이죠. 그 자본잉여금은 재평가 적립금,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다시 말해서 자본잉여금은 제주 감자. 앞에만 따지면 되겠죠? 잉여금은 남은 돈이니까 자본잉여금은 남은 돈이니까 남은 돈인데 남은 돈이니까 이익을 뜻하는 거니까 자본잉여금은 재평가 적립금,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이게 제주 감자. 자본잉여의 반대말은 자본 조정이 되겠죠. 주식 할인 발행차익은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같은 것들은 다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문제는 답은 4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 2만원만큼 증가하였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된 거죠. 2만원이. 14번 미래는 보기와 같이 사채를 발행하였다. 2019년 말 사채이자를 지급할 때 회계처리 중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발행가액은 95,026원으로 우리가 끝났네요. 자, 그래서 95,026원입니다. 자, 기초장부가액은 95,026원인데 사채 액면가는 10만원에 이자율은 8%라 그랬어요. 그럼 액면 이자율은 우리가 10만원 곱하기 8% 하니까 8,000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유효이자율법은 유효율은 10%를 사용한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발행 금액이 95,026원이죠. 거기에 10%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뭐 아무 말이 없으면 원미만 뭐 절사, 원면 발언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99,503원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기초장부가액은 95,026원, 액면이자 금액은 우리가 8,000원이고 유효이자 금액은 9,503원입니다. 자, 그럼 유효이자율법에 맞춰서 우리가 이자 비용이 이렇게 분개가 해주는 거야. 차변에 이자 비용이 우리가 여기에서는 9,503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현금으로 얼마 지급한 것이 8,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 금액은 8,000원. 이렇게 차익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셔서 여기 들어온 것이 분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사채 우리가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겠네요. 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요건 차변에 내려오는데 요것은 여러분들 대변에 요것이 나온 것이 사채 이자 지급한 것에서 나온 건데 요것은 이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원래 여기 나온 것은 사채 할인 발행 유효이자가 쭉 나와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자일 거로 다 매년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갚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원래 차변에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해서 없애줘야 됩니다. 이자 비용이 9,503원이고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현금으로 우리가 액면 이자율을 대변해 가는 거니까 8,000원 생겼으니까 그만큼 차변에 우리가 사채 할인한 것이니까 할인 발행 차금이기 때문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나머지 금액 9,503원에서 8,000원을 빼준 금액 나머지 금액이 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할증 발행 차금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503원으로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가 이자 비용이 이것은 우리가 총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왔을 때는 이자 비용이 나온 것이 아까 우리가 95,000 우리가 발행가액이 95,026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나온 거 유효이자율법이 10%니까 10%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자 비용은 9,503원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95,026 곱하기 10% 해줘서 9,503원 나왔죠. 요걸 이자 비용이 나오는데 내가 현금으로 액면 이자율을 얼마? 8%를 이자는 매년 말 지급했대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으로 나갔다고 하면 현금 8,000원 했겠죠. 요거는 지주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우리가 요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대변에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죠. 15번 부기의 재무회계의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 중 일부이다.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첫 번째, 자산은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것을 기대되는 자원이다. 두 번째, 수익은 경제적 효익에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ERP 역사는 2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점이고 그 다음에 주관식만 4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식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16번 그림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촌테크의 2019년 3월 15일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시오. 자, 취득원가는 50만원입니다. 50만원인데 우리가 그러면 50만원 취득일 때 오른쪽 거 보세요. 취득할 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50만원, 대변 현금이라고 가정하고 현금 50만원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공정가치로 결산으로 12월 30일 결산한 게 50만원짜리를 45만원에 우리가 평가했으니까 그만큼 평가 손실이 생기겠네요. 그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5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5만원 되겠죠. 자, 그러면 내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5만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매도가 가는 증권은 다르죠. 매도 가는 증권은 다릅니다. 자, 매도 가는 증권은 여러분들 그냥 바로 50만원에서 55만원을 처분했으니까 5만원만큼 우리가 매도 가는 증권 처분이익이 발생이 돼요.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가액이 결산한 분계 45만원이 장부금액이 돼버립니다. 그럼 45만원짜리를 55만원에 처분했으니까 10만원만큼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뭡니까? 50만원을 55만원에 처분했으니까 5만원만큼 이익이 생긴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이 변하기 때문에 45만원짜리를 55만원 처분했기 때문에 10만원만큼 우리가 처분 이익이 발생이 되겠죠. 자, 답은 여기서는 10만원이 답이 되겠죠. 17번. 자, 그 다음에 3월에 손익과 관련해서 학계자료이다. 같을 때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3월 2일 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분기를 써놨죠. 청소기 상품이래요. 상품을 매입하는데 매입 시 모든 비용은 다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의 상품 5만원, 대변의 현금 5만원. 여긴 판관비가 없죠. 3월 3일 날은요, 급여를 지급했으니까 차변의 급여 2,500원, 대변의 현금 2,500원. 그럼 판관비가 2,500원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판매비와 관리비는 5가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비로 끝나고 료로 끝나고 여로 끝나고 과로 끝나고 그다음 임차료 5가지만 알면 판관비예요. 다시 한번 비, 료, 여, 과, 임차료. 요게 판매비와 관리비고, 영업의 비용은 또 5가지입니다. 이자 비용, 그다음에 무슨 손실, 무슨 차손, 기부금, 기타의 대선상각비. 한 번만 더,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무슨 손실, 무슨 차손, 기부금, 기타의 대선상각비가 영업의 비용이고, 판관비는 비료여가 임차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비료여가 임차료. 그래서 요것만 해서 판관비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3월 3일 날 이번 달에 판매사원의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니까 판관비 2,500원 이따 더하면 되겠고, 3월 10일 날 접대비도 비로 끝나니까 이것도 우리가 판관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더하고, 그 다음에 3월 25일 날 우리가 외상을 매출했으니까 옆에 분계 보니까 분계가 이루어지죠. 운반비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지금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운반비도 5,000원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5,000원,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급여 2,500원, 접대비 1,000원, 그 다음에 3월 25일 날 판매했을 때 운반비 5,000원 합쳐서 8,500원이 답이 되겠죠. 1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번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맞죠? 두 번째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나뉜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신고는 하는데, 자, 세 번째, 우리가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나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연간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우리가 간이 사업자고, 나머지 일반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고, 그 다음에 사업자, 네 번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이어야 된다. 꼭 영리 목적이라는 건 아니죠. 옆에 오른쪽 노란색을 한번 볼까요? 자, 다 사업 목적의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사업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영리 목적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비영리 목적인데도 수익성을 갖고 뭘 했다 그러면 부가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 19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부가세 과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 그 용역의 수입은 없죠. 이건 없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재화의 공급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의 수표 등의 화폐 대형 증권, 주식 사채 등의 유가 증권은 부가가치세에 과세되는 재화에서 제외된다고 나왔죠. 우리가 재화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말하는데 어음과 수표, 그렇죠? 아주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죠. 그 다음에 수칙, 사채 이런 것들 유가 증권은 제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20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에 교부 의무가 없는 경우로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간주임들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그냥 간주임대료는 그냥 무징빙으로 우리가 세금계산 교부 의무가 없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생산재, 자가 공급이죠. 자기 생산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거. 자가 공급이죠. 이것도 내 회사에다가 우리가 세금계산 교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주 공급은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간주 공급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자가 공급,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세 번째 사업상 증여, 네 번째 폐업시 잔존재화. 이거 다 무징빙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과 명세서의 간주임대료도 무징빙 10%짜리로 세금계산 교부 의무가 없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세사업에 공급하는 거. 면세사업자는 당연히 없는 거죠. 이거는 계산서를 교부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세율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 옆에 보시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하잖아요. 옆에 거 보시면 노란색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전자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대상이다. 단 수출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이 아닌 수출 면장, 직출하는 거죠. 직수출이요. 그래서 수출은 우리가 세금계산 교부하지 않지요. 답은 여기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21번 다음은 법인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비영리법인, 잠깐만 오른쪽을 먼저 읽고 여러분 들어갈게요. 영리법인의 납세 의무는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영리법인은. 근데 비영리법인은 교육 목적의 사업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고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고, 자, 그래서 한번 옆에 보실까요? 자, 1번 비영리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이건 아니죠. 비영리법인이라도 뭐가 되겠습니까? 수익사업을 하면은 무조건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영리내국법인은 영리기관으로부터 영리기관으로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리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한해서만 법인세가 납세해 있다. 그 우리나라에서 원천 소득이 된 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 법인에도. 자, 그래서 옆에 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내국법인, 국내외, 내국법인은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외국법인은 고유 목적 사업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고, 수익 사업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고, 네 번째, 국내에 사업에 영위할지라도 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은 외국법인으로 분류한다. 그렇죠. 본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주사업소, 본점이 어디에 따라서 국내 법인과 외국 법인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가장 머리가 먼 것은 표에서는 외부 감사 법인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서 조정계산서입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자, 그 다음에 26번 법인세법상 보기자료에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이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보셔서 자산수중이익은 입금 산입, 보험법에 의한 평가이익은 요것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평가이익이 요것이 입금 산입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평가차익 같은 거는 다 입금 불산입이지만 여러분들 보험업법에 등의 기타의 법률 규정에 의한 평가 차익은 입금 항목으로 요것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십시오. 요 입금 산입 항목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매출세액은 이건 입금 불산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통 벌금이죠. 벌금은 송금 불산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입금 사니까 송금 불산입을 합쳐서 그래서 매출세 60만원만 빼고 30만원, 40만원, 50만원 다 더해서 120만원이 되겠죠. 자, 27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1번 제조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외에 모든 비용을 원가 제조경비라고 하는 거고, 맞죠? 직접비는 제품별로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이 직접비죠. 간접비는요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제공품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제공할 수 있는 원가로서 뭐가 되겠습니까? 미소멸원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왔죠. 다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 기회원가는 의사결정의 결과에 포기한 모든 대안에 발생하는 효익의 총합계가 아니고, 옆에 오른쪽 노란색을 볼까요? 기회원가는 포기한 대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효익 중 가장 큰 것을 말한다. 총합계가 아니고 그 기회원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틀린 거죠. 28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주문 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량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을 주로 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에 배부하는 것을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제조간접비는 개별 작업과 직접 대응해서 발생 시점으로 바로 계산한다. 제조간접비 간접원가를 발생 시점에서 바로 계산 못하죠. 이것은 여러분들 오른쪽 노란색을 볼까요? 제조간접비는 개별 작업과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발생 시점이 바로 계산이 어려운 원가에서이다. 그래서 나중에 제조간접비를 따로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거고, 네 번째,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의 규격에 다양한 업종에 적합하다. 그렇죠? 다양한 업종에 적합한 거죠. 주문 제작하는 거니까. 29번 그림의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제공품에 있어서 선인처지법에 의한 가공비의 기말 제공품은 단위당 원가를 산출하는 수식이다.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은 요것은 우리가 가공비니까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완성품 수량분의 가공원가죠. 총가공원가, 단기 총가공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원가 계산은 71회도 꼭 그 푸른 걸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완성분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여기가 평균법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을 빼주면 선의선출법이 되겠죠. 여기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30번 과거의 의사결정의 결과 이미 발생하는 원가로 현재 또는 미래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매몰원가, 과거원가라고 얘기하죠. 매몰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발생한 상품권 같은 것은 한번 발생하면 더 이상 금액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몰원가라고 얘기합니다. 31번 다음 제품에 위하여 발생하는 지급수수료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단기 총 제조비용을 포함된 2019년의 지급수수료의 단기 발생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 김해주에 지급한 것이 우리가 지급수수료가 2019년 중 지급액이 23만원이고 아직 지급 못한 건 6만원이야. 그럼 우리는 발생주이기 때문에 29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전년도 말에 미지급분이 2만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지급금은 우리가 2만원을 빼줘서 27만원이 답이 되겠죠. 어렵게 보지 마세요. 이 2018년 미지급액은 2019년 초가 되지 않습니까? 초가. 그렇죠? 그래서 빼줘야 되겠죠. 32번 조업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성격의 원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변동원가고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합친 걸 혼합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른쪽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변동원가는 조업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조금 얘기하자면 우리가 핸드폰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정한 금액 우리가 35,000원짜리냐 기본요금 있죠. 기본요금이 고정원가. 내가 만약 기본요금을 5만원짜리를 설정했어. 근데 뭐 더 통화를 많이 해서 2만원을 더 썼어요. 그래서 총 합계가 7만원 나왔어. 그거 7만원, 그 7만원 중에서 5만원은 고정원가, 2만원은 변동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돈을 우리가 월급을 타게 되면 항상 고정비로 나간다는 게 고정원가.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뭐 결혼식이 많아졌고 돌잔치가 많아졌어. 이런 것은 변동원가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합친 것이 이것이 준변동원가, 다시 말해서 준변동원가 혼합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고정원가와 계단원가가 또 따로 있겠죠. 중고정원가와 계단원가는 똑같은 말이고 준변동원가와 혼합원가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문제 32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출문제 72의 실무 거를 풀어보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